앞으로 한 4, 5년 정도 동안 가장 매력적인 자산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금이고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건 아닐까. 실제로 금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금보다 항상 한 1.5배에서 2배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 한 해에 4, 5배 가까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되게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화려한 분 모셨습니다. 금으로 치장하신 분입니다. 금 전문가 자 조기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고로 금거래소 스테크스 대표도 네. 맡고 계시고, 자, 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럼 인간이 가치를 저장하면 괜찮은데 네, 또 증식을 시키고 싶어해요. 맞아요. 그게 네. 뭐예요? 땅, 네,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귀금속. 네, 금이죠. 금이에요. 네. 자, 지금 금값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요? 일단 1월 30일 정도부터 이제 금이 큰 조정을 시작했었거든요. 올해 1월입니다. 그때 이제 연준 회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예. 사람들 생각에 원래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금리 인하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 터지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러면 인플레이션 또 나타나고 그럼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악재가 쌓여서 금은 마이너스 한 25% 정도, 이제 그 은은 마이너스 한 50%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졌네. 네,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악재가 많이 쌓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안정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전쟁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고용 지표가 많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거 금리 인상 못 한다라고 이제 시장이 바라보고 이제 금 가격이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가 사실은 단기적으로만 볼 때는 뭐 오르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제 내리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또 분명히 다른 데서 터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가 점점 더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결국에는 많은 이권들이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계속해서 엄청난 국방비를 쓰면서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는 거의 끝났거든요. 그런 경찰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뭐 크든 작든 이런 내전들도 많이 일어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시기 땐 결국엔 많은 국가들이 달러만을 의지하는 게 되게 리스크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을 많이 찾게 되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의 매력도는 여전히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조 대표님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판단하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하나하나. 자,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은 네. 자, 일단 금리가 오르는 게 값이 올라요? 내리는 게 값이 올라요? 원래 이론상은 내리는 게 값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네, 이론상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20%씩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누가 금을 사겠어요? 그냥 은행에 예금만 해둬도. 그러니까 20% 금리가 씩 내리면 차라리 금을 사야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금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자, 일단 이론적인 건 봅시다. 그다음 네. 전쟁 나면 금값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이론적으로는 올라갑니다.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돈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전쟁하면 뭐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용병도 사야 되고 무기도 사야 되고 돈 많이 써야 되니까 오케이.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그럼 거죠. 하나 더. 경기가 활성화되면 금값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이론적으로는 내려갑니다. 네. 왜 경기가 좋으니까 금 살 이유가 없어. 네, 맞아요. 아. 경제가 좋으면 사실은 뭐 주식이나 뭐 아니면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지 사실 금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금값이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 사실 부동산이랑은 상관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그건 없고. 네. 부동산은 없다. 네, 부동산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가 은이에요. 네. 은. 자, 은 욕망의 세계?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금 욕망의 세계 그래야지 왜 은 욕망의 세계라는 책이 지금 출판이 됐죠?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아니 금 파는 사람이 왜 은 얘기를 자랑하면 어떡해요? 근데 금을 이해한다면 반드시 은을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저기 보컬 중에 네. 금과 은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금이랑 은은 진짜 그렇게 형제처럼 따라가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은을 생각할 때 그냥 뭐 은수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산업재 수저라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은을 바라보는데 네. 과거에 5,000년의 시간 동안 사실 은은 금과 함께 돈으로 쓰였었거든요. 은화도 있었죠. 네, 은화도 금화 있었습니다. 은화. 네. 그래서 이제 막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 시대 때 데나리오스라는 은화를 의미를 해요. 아 그게 데나리우스. 네,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진짜 다 은으로 거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왜 금과 은이 돈으로 쓰였는지부터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이렇게 쫙 나열하고 돈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렇게 나눠 보면 돈이 되려면 일단 좀 희소해야 되잖아요. 가치가 이렇게 푹푹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네. 그러니까 희소하지 않은 자원 같은 거 이제 싹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물에 닿으니까 녹아버린다거나 네, 막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뭐 시간이 지났더니 부식이 된다거나. 종이로 돼 넣으면 찢어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뭐가 남냐면 이제 귀금속류만 남아요. 금이나 은이나 뭐 백금이나 팔라디움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그 백금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1,700도예요. 근데 금은 한 1,000도면 녹거든요. 자르기도 가공이 되게 쉽고. 어렵구나. 네,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과거 5,000년 동안 인류가 금과 은을 돈으로 쓰여 왔는데 그게 그냥 과거에도 썼으니까 지금도 써야지라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인류는 결국에 다양한 걸 써보지만 금과 은밖에 그 돈으로서 쓸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뭐냐면 금은 약간 가치 저장 수단, 약간 저축의 수단처럼 많이 쓰이고 뭐 이렇게 번쩍번쩍번쩍.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을 돈으로 쓰려고 하면 우리 지금 한돈만 해도 그러니까 약간 제 주변에 친구가 최근에 돌잔치 한다고 네. 저한테 이제 돌반지 하나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대략 뭐 부가세까지 하면 80 몇만 원 나온다 했더니 너 5만 원대, 3만 원대 기억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선물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은 약간 너무 단위 중량당 금액이 크니까 나는 사실 과자 하나 사 먹으려고 하는데 금을 잘라서 내기 너무 애매하잖아요. 79만 원 거스름 또 받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대부분 소매 쪽에서 사용되는 그 돈은 은화를 많이 썼었어요. 양이 훨씬 많으니까. 중국 영화도 보면 항상 은화가 나와요. 맞습니다. 은화가. 네. 그래서 중국 영화의 그 원보라고 아세요? 네. 은원보. 두꺼운 거.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도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일반 가정집 중에서도 은수저나 은식기들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우린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은이 언제든지 녹여서 이제 다시 화폐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일반 가정에서 많이 쓰였고 네. 또 하나는 은식기는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약간 볼 수 있다 보니까. 복만 하는 거지 뭐. 네, 근데 또 뭐 그렇긴 한데 음식이 상했는지. 네,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이 되게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이 됐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은이 이제 그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여서 네. 그래서 금을 투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은을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금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은이 금보다 항상 한 1.5배에서 2배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금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은이 금보다 더 높은 상승을 하는 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이 귀금속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귀금속입니다. 그러면 은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금과 은이. 금과 은의 가치 비율이 보통은 10대 1 정도 됩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비슷해요? 네,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고대 로마 시대 뭐 그다음에 중세 유럽 이런 국가들을 다 봐도 금은비가 1대 10에서 1대 15 정도를 유지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1대 60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은이 되게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단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은이라는 게 일단 그 매장량이나 이런 걸로만 보면 금이랑 딱 1대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치가 그 정도를 유지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특정 시기에 이제 몇몇 그런 갑자기 은이 쏟아지는 시기라던가, 뭐 예를 들면 스페인 제국 시절에 갑자기 은광이 막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나오면서 은이 많아지니까
보니까 가치가 폭락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은 비율이 이렇게 네.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매장량이라기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실제 지구상에 묻혀 있는 양은 10대 1이 맞아서 그래서 결국엔 다시 1대 10으로 돌아갔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같은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과거에나 금이나 은을 돈이라고 생각했지, 지금은 은을 보면서 야 이거 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금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야 옛날에나 은이 돈이지 지금 뭐 은이 돈이야 그냥 산업재나 뭐 그런 거지 주얼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서 이게 1대 60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근데 사실 과거에도 보면 은이 돈으로 안 쓸 때도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1대 10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무한히 반복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이런 거 뭐 이런 데 기금속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져다가 그 추출하는 분도 계시더만. 맞아요. 도시광산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금, 네. 은 네. 가치 저장수단이 아니고 네. 실용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이 있어요? 은이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압도적으로. 금은 전체 수요의 한 10% 정도가 산업재로 쓰이는데 네. 은은 전체 수요에서 58%가 산업재로 쓰이거든요.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야지. 매장량은 1대10 똑같다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은이 더 매력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은이 왜 산업재로 많이 쓰이냐면 은은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랑 열 전도율이 가장 높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데 구리가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예. 구리. 그렇죠. 열 전도가 잘 되니까. 맞아요. 전도가 잘 되니까. 근데 그 구리 왜 굳이 은을 안 쓰고 구리를 쓰냐면 은이 너무 비싸서 구리를 썼던 거예요. 아, 은을 써야 되는데. 네, 은을 써야 되는데 금은 어때요, 전도가? 금은 전도율이 높은 편이긴 하나 은보다 은이나 못하다. 네, 훨씬 못해요. 아. 이제 다른 쪽에서 매력적이 많거든요. 금은 이게 그 점선이 얇게 커서 피는 거. 네, 얇게 피는 거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그냥 양으로 때려 부어서 구리를 많이 쓸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점점 AI나 데이터 센터, 5G, 뭐 자율주행 이런 첨단 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은을 쓸 수밖에 없는 지점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아, 수요가 네,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5, 6년째 매년 산업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은이 이제 지구상에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한정됐으니까. 네,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은 매장량이 대략 한 60만 톤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3만 톤씩 캐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네, 20년이면 사실은 거의 고갈된다 산술적으로 보면. 은 사야 되겠네. 네. 그래서 지금 수요는 사실은 AI가 고작 이 정도 발전했는데도 지금 공급이 딸리는데 앞으로 AI는 뭐 피지컬 AI도 나와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자율주행도 세상에 다 깔리게 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은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커지겠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그리고 점점 더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도 사람들의 인식이 재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동안 가장 매력적인 자산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금이고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건 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말 정확하게 하세요. 금이에요, 은이에요. 더 매력적인 게. 둘 다 매력적이지만 더 매력적인 건 저는 은인 것 같아요. 아, 금장사에서 은장사로 갈아타시겠다. 예. 은거래소로 이름을 바뀌어야 될까요? 예. 아니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써들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고민을 하시잖아요. AI 시대의 은의 수요가 훨씬 더 들어요, 금보다? 훨씬 많이 늡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AI가 지금 발전된 수준보다 앞으로 반도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GPU라던가 데이터 센터라던가 전력망이라던가 훨씬 더 많이 깔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은이 정말 필요한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공급이 특정 국가에 좀 몰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페루라던가 캐나다라던가 이런 국가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것보다 사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은을 채굴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산업용으로 쓰려면 순도를 99.99% 그러니까 49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정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련의 전 세계 60%를 차지하는 게 사실 중국입니다. 또 네.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맞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올해 1월에 은을 그 수출 통제 항목에 넣어놨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수가 뒤틀리면 은 우리가 잠글 수도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은이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앞으로 좋은 전망이지만, 근데 자칫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아예 그 정면을 이제 그런 수출을 통제해서 공급을 병목을 일으켜버리면 정말 은은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값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 그런 뭐 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 은 욕망의 세계라는 이 책은 네, 지금 이 은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치 저장 수단이기도 하면서 지금 AI 시대의 실용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 그쪽 부분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은의 역사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이 저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떤 자산이 저평가됐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안 좋은 인식이 쌓였으니까 그 정도 가격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경험이 있었겠죠. 네. 근데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은이 지금처럼 저평가됐던 게 되게 특이한 일이 아니라 사실 자연스럽게 늘 있었던 일이고 이런 저평가들은 결국에 다시 해소되는 일들이 반복됐었다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되게 어이없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옛날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되게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관련된 주식들이 맨날 막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딱 확정이 되고 나서 그걸 제가 뉴스를 보고 와 다음 날 문재인 관련된 주식들 진짜 상한가 한 번 더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다음 날 됐더니 하한가를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게 레이 달리오도 옛날에 1971년에 그 미국의 닉슨 쇼크라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미국이 이제 달러랑 금이랑 이렇게 연동을 해서 35달러 가져오면 금이랑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달러 믿고 충분히 쓰세요라고 해서 근본이자를 없애버렸죠. 예, 근데 그 근본이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나라 망했다라고 레이 달리오가 생각했는데 다음 날 됐더니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촉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통념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내가 그냥 단순히 아 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얘 되게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런 역사들 속에서 나의 생각이 깨지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미리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지금이 진짜 저평가인지 아니면 얘가 진짜 가치가 없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은은 귀금속이면서 폭발적인 수요 AI 시대에 그건 사실은 전략 물자잖아요. 전략 물자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중국이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년은 중국이 다 틀어주고 있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페루나 그다음 아프리카 일부 국가 정말 몇 안 되는 국가가 공급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들이 이 스크럼 짜서 네. 통제해 버리면은 AI 시대에 목줄을 죄는 거네요. 그렇죠. 가격을 10배를 부르든 100배를 부르든 사실은 산업재는 쓰여야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석유 가격 10배 오른다고 우리가 산업 안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려서라도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은 가격은 뭐 진짜 마음 먹고 이들이 뭐 공급을 틀어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가격이 많이 뛸 수 있고 실제로 비슷한 역사가 2022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딱 터지니까 그 런던 귀금속 거래소에서 니켈 공급이 갑자기 탁 막힌 거예요. 예. 원래 러시아에서 되게 많이 들어오죠. 네, 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틀 만에 가격이 4배가 튀었습니다. 근데 4배가 튀었는데도 사실 그게 선물 가격이지 4배를 주고도 니켈을 못 구해서 근데 산업재로는 니켈을 반드시 쓰여야 돼요.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4배가 됐든 5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그냥 돈 주고 사거든요. 예. 예, 산업재해는 그런 측면이라 은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수요는 훨씬 많아질 거고 그냥 절대적인 공급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정년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특정 국가의 공급이 몰려 있는 그런 이제 생산량이 몰려 있는 이런 구조 때문에 언제든지 병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같이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은 욕망의 세계구만요. 욕망이 아니 생기죠. 은도 전략 비축 자원으로 그럼 국가가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략 핵심 자원으로 지정을 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데 은을 외환보유고에 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뀔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사람에 빠져요. 네, 맞습니다. 은이 정말로 중요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네. 어쨌든 사람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귀금속 가치 저장 수단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금과 은도 다루시나요? 네, 은도 같이 다루고 네, 있습니다. 금과 은을 다루시면 그럼 금과 은을 투자할 때는 가능성은 은을 더 보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론이고 네. 실제는 모르니까.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 귀금속에 대한 투자에 네. 대한 전망, 그다음에 투자했을 때 금과 은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해야 될지 한번 평가해 줄 수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과 은을 내 전체 자산에서 얼마를 담아야 되는가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 자산군의 기대 수익률과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를 담아야 내 포트폴리오가 크게 이상하게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포트폴리오 전략 뭐 해리 블라운의 영구 포트폴리오라던가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 같은 걸 보면 이제 금을 보통 7.5%에서 한 15% 정도 사이를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네, 전체 자산 중에서. 근데 뭐 이제 주식, 부동산 다 합쳐서 다 합쳐서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부동산 빼고 주식이랑 뭐 이런 거랑 합쳐서 그렇게 해서 한 10%만 보유해야지라고 하면 사실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그 조그만한 금과 은이 내 포트폴리오를 전혀 보험 역할을 해주지 못하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아니구나. 네, 포트폴리오 아니죠. 그냥 그냥 재미로 약간 여윳돈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험 역할을 하게 만들려면 전체 자산에서 10%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 데이터는 한 200년치 정도를 뽑을 수 있고 금 가격 같은 경우는 한 80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뭐 미국 국채라던가 이런 다양한 자산군들을 섞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백테스트 해봤는데 금을 딱 10% 정도 담아 있을 때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수익률까지 약간 개선되더라고요. 10% 정도. 네, 그래서 내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담아두는 걸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1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긴 어쨌든 합니다. 예, 네. 제한하기는. 은은요. 은은 이제 그걸 합쳐서 금과 은을 합쳐서 10% 정도를 담고 있는 게 중요한데 기금속을.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사실 금은 변동성이 은보다는 훨씬 낮고 그다음에 되게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은은 좀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심지어는 1월 30일에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가 폭락하기도 해요. 마이너스 30%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 투자 그리고 오를 때는 진짜 한 해에 막 4-5배 가까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야? 은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금과 은을 뭐 5대5로 하시든 아니면 뭐 금과 은을 7대3으로 하시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 답은 쉽지 않다. 네, 그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금과 은은 이제 다이아 이런 거 빼고 네. 금 은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답하기 곤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금을 더 많이 보유하실 생각이에요? 은을 더 많이 보유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갖고 있는 건 대략 금과 은이 7대3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금이 7이에요? 네, 금이 7입니다. 은이 3이고. 네, 근데 저도 그 변동성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은을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적절히 이제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적절한 기회가 왔다, 은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싸고 그거에 비해서 뭐 금 가격이 크게 안 떨어진 그런 좀 다이버전스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금을 일부 더 팔아서 은의 비중을 올릴 생각도 있을 만큼 은을 진짜 좋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금은 전문가로서 네. 은은 저평가돼 있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러나 있습니다. 그동안의 변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투자 대상으로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투자 대상으로서는 괜찮은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변동성을 내가 얼마나 감내할 수 관리할 있느냐. 수 있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저는 7대3 정도로 보유하는 게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만약에 은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이제 경제 위기 같은 게 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금은 국제 시세가 경제 위기 오면 조금 떨어져요. 한 마이너스 20% 정도. 근데 원달러 환율이 막 폭등하면서 국내 금 가격은 막 2배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금을 갖고 있었는데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 금 가격은 올라가니까 내 포트폴리오가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경제이익이 왔다. 그럼 일단 반토막부터 시작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다양한 시나리오, 어쨌든 우리가 물론 고점 돼서 많이 오를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반토막도 났다가 1, 2년 동안 막 횡보하기도 했다가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금을 또 어느 정도 같이 보유하고 있어야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7대 3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금은 특히 이제 은의 중요성. 근데 지금 1년에 3만 톤 채굴 사용이죠? 채굴입니다. 3만 톤. 3만 톤 채굴. 남아 있는 게 60만 톤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년이면 추가적인 은광산이 안 나타난다면 이미 사실은 탐사할 수 있는 기술은 워낙 뛰어나고 지구상에 은이 얼마나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다 예측이 이미 다 가능하거든요. 예측이 돼요? 네, 그래서 60만 톤에서 사실 가끔 은광이 나타나긴 하는데 아주 미미하다. 적은 미미한 양이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 뭐 엄청난 금광이나 은광이 발견됐다 이 뉴스는 거의 다 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금 AI 시대의 은은 필수고 네. 생산량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수요량은 늘 거고 네. 은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도 현재로는 없죠. 네, 아예 대체할 수는 있는 건 없고 일부 이제 은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연구가 앞으로 은 수요를 저는 더 많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은 욕망의 세계 이 책은 이 세계 역사, 경제사를 경제 구조를 함께 이제 들여다보는 책인데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어떤 분들한테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으세요? 내가 금과 은 투자에 대해서 나는 꽤 잘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한 2019년부터 금과 은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2020년에도 제가 구독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 투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뒤에 2020년에 이렇게 쫙 올라갔거든요. 올라가고 나서 그 고점부터 거의 한 3, 4년 동안 은이 횡보했던 적이 있었어요. 안 올라가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고 그냥 뭐 늘상 있는 일인데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쉽지 않은 거죠.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뭐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폭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공급은 계속 줄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근데 은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나중에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좀 악플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진짜 가까웠던 사람들도 이제 은 투자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이건 미래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힘들어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과거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 너무 생소하게 느끼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금과 은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과거의 역사를 보고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은이 어땠는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떠한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감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역사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금은 투자자이면서 애널리스트 또 금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은 조기현 대표님과 함께 은 욕망의 세계를 중심으로 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투자는 본인 책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